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AI 컴퓨터공학부의 임현기입니다. 지금 이 강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서 그 국민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공동 개발 교육 컨텐츠로 개발되고 있는 교육 과제, 교육 강의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김장호 교수님께서 역할을 맡아주시고 경기대학교에서는 임현기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교수님이 이제 진행하는 강의는 이제 베이직 딥러닝이라는 기초 딥러닝이라는 제목으로 딥러닝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이야기들, 기초적인 얘기들을 담고자 하고 이제 강의의 전반부는 제가 맡아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강의 이제 뒷부분 저는 이제 기본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에 들어가기 앞서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쪽부터는 이제 김장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는 인사만 먼저 드리고 잠깐 끄고요. 오늘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전체적인 코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컨텐츠, 이 교육 강의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이제 국민대학교와 경기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대학이 같이 공동 개발하는 교육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의 목적은 기본적인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의 기본 구조가 되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딥러닝 모델들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어떠한 학습 과정들을 거치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다룰 내용은 이제 전반적인 머신러닝과 그다음에 리니어 메소드, 리니어 모델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머신러닝은 지금 시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학생들과 여러 이제 기업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많은 문제들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시들 어떤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혹은 사람의 어떤 말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단순히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배우면 반복문, if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뭔가 프로그래밍 하기가 이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머가 개발하듯이 if문을 잔뜩 넣고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렇게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들을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 이 데이터로부터 뭔가 이제 자동으로 학습하는,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기계학습의 목표, 기계학습이 하려고 하는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머신러닝, 지금 우리는 이제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애도 머신러닝의 한 이제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일단 알면 그 자체로 딥러닝에 대해서도 이해가 좋을 거고요. 일단 머신러닝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습한다라는 용어들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인식하거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바로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렇게 딱딱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딱딱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어떠한 이런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이 눈을 보는 것처럼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손으로 다다닥 해서 코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알고리즘들은 한번 이제 완성이 되면 고정이 되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스팸을 이제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우리 이제 사용하시는 그 메일링 시스템에서 다 탑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스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광고성 메일들 혹은 뭐 관련된 비슷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자주 바뀌죠. 하지만 한번 완성해 놓은 코드들을 가지고는 새롭게 바뀌는 이런 광고 내용들을 이제 바꾸기가 어렵죠. 물론 사람은 금방금방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번 완성된 코드는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머신러닝 관점에서 어떤 학습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런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뭐 이렇게 설계해서 하는 프로그래머보다 조금 더 이제 성능이 좋은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여서 러닝 알고리즘이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되겠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하게 되면 이제 뭐 수학 쪽으로 많이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수학이 많이 필요하다, 수학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수학들이 필요하지만 이제 통계 분야와 좀 비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분야에서도 어떤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떤 발견하지 못한,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숨겨져 있는 패턴들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통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캘큘러스라든지 확률, 선형대수와 같은 여러 수학 쪽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면에서 이 통계학 쪽과도 이제 비슷하게 여겨지긴 하는데요. 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이 다르죠. 보통 이제 통계 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자 혹은 뭐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좋은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머신러닝은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원하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제 통계 쪽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수학 기반으로 가다 보니 어떤 수학적인 엄밀성, 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좀 더 관심이 있다면, 머신러닝은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얼마만큼 변화하고 바뀌어갈 수 있는지,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수학적인 엄밀함과는 좀 다르죠. 머신러닝은 조금 더 그 우리 인간이 관심 있는, 인간이 원하는 쪽에 좀 더 그 퍼포먼스를 맞추기 위해 좀 더 애를 쓰는 면에서 두 개가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타입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서 우리가 어떤 예측하고자 싶은 애들이 예측하고 싶은 애들의 어떤 레이블이 달려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뭐 자동차라고 해볼까요? 자동차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레이블이 달려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차, 뭐 혹은 이거는 뭐 어느 회사차 이렇게 달려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 레이블 달려 있는 얘를 잘 맞추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 해서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과 좀 다르게 어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어떤 보상,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따른 보상이 있을 텐데, 그 보상이 최대화하도록, 그 보상을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게임 AI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고요. 슈퍼바이즈 러닝과 비슷하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얘네들이 좀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비슷하지만 네,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레이블이 없습니다. 얘도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에서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얘가 뭐 A, B, C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언가 이 데이터 상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재미있을 것들을 찾아내는 말 그대로 비즈도 학습,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들이 어떤 애들인지 모르는 상황임을 네, 가정을 합니다. 네, 딥러닝도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한 부분 집합으로서 이런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딥러닝이 모두 다 네, 활용될 수 있는데요. 딥러닝 여기 쓰여 있듯이 좀 더 이런 이제 러닝들을 하는데 좀 더 이제 복잡하고 좀 더 엄밀하게 조금 더 세세한 것들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진 애들, 우리 이제 이 과목에서 이 교육 과정에서 다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바로 뭐 이렇게 따다닥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으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스텝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뭐 만들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어떤 그 문제를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풀 수 있는지 일단 판단을 해야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찾을 만한 패턴이 있다든지 이 문제를 충분히 머신러닝으로 잘 풀어낼 수 있겠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지 뭐 이런 조건들을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이걸 머신러닝을 풀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지금 이 과목에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이게 처음 말만 듣고선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어찌됐든 뭐 전문가가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이 문제를 푸는데 머신러닝이 일단 괜찮은지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면 우리 머신러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결정이 된다면 그때 있는 데이터들 그다음 필요하다면 뭐 그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뭔가 이제 시각화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지 데이터들을 어떤 방향으로 뭐 정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이스라인을 정하게 될 겁니다. 뭐 바로 머신러닝을 뭐 적용하기보다는 일단 간단한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몇 가지 만들어 보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적절한 모델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오늘 이제 다루겠지만 로스라든지 뭐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방식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결정된 애들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전체적인 과정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 내용들을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모델들에 따라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이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해주고요. 그 모델이 결정되고 최적화까지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 머신러닝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되면 이제 좋은 거고 잘 됐다면 이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뭐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2번이나 4번부터 해서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뭔가 전처리가 잘못됐어 혹은 뭐 이 모델이 지금 우리가 풀려는 문제에 잘 맞지 않아 이런 것들 이제 판단이 들게 되면 다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전처리를 새로 해준다든지 모델 결정부터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 학습을 좀 더 초점에 맞춰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조금 더 그 하나하나들을 뭐 혹은 인풋, 뭐 example, 샘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모여져 있는 인풋들이 모여져 있는 어떤 큰 하나의 셋, 하나의 데이터, 얘를 이제 트레이닝 셋, 이제 학습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에 대응되는 레이블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제 지도 학습이 가능하게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도 학습으로 풀려고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이걸 이제 지도 학습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지도 학습으로 한다는 것은 태스크가 무엇인지, 인풋이 무엇인지, 레이블이 무엇인지가 그러니까 바로바로라기보다는 이 각각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혹은 우리가 데이터 상에서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지도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미지들만 있다고 바로 지도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가 이미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어떤 오브젝트들이 여기 이미지 안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태스크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거 연관되어 있는 인풋 이미지를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블은 그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개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혹은 이 두 가지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태스크를 결정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지도 학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뭐라도 하나 없으면, 뭐 태스크는 우리가 좀 뭐 고민해 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인풋과 레이블 이 두 개의 쌍이 없고서는 우리가 지도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한다 그러면 데이터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보통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거 연관되어 있는 레이블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지 캡셔닝, 이미지에다가 뭔가 이 코멘트를 달고 싶다,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걸 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도 학습으로 한다면 이미지와 해당하는 캡션이 필요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지도 학습을 할 수 있다. 인풋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어떤 고양이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 이미지가 있고, 얘를 가지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지도 학습에서는 얘가 이제 고양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달려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거고요. 있어야 할 거고,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인풋,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이 인풋이 있는데, 이때 인풋이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이미지를 보면 바로 고양이라는 것을 알고, 뭐 어디 이렇게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나무 사이에 있다는 걸 이제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 RGB 값들로 이루어진, RGB에 해당하는 숫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이제 행렬들, 뭐 혹은 벡터들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이런 숫자들이 우리의 인풋 혹은 인풋 벡터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었던 데이터들, 그러니까 얘기했었던 이런 데이터들 혹은 태스크들을 보시면, 뭐 이미지도 있고요, 텍스트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뭐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어떤 거래 내역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다양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이때마다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따로 하고, 텍스트는 텍스트로 따로 하고, 뭐 거래는 거래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머신러닝을 개별 데이터들마다 만들면 뭐 끝이 없겠죠. 사실
모든 케이스들을 다 다루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떤 건 이미지, 어떤 건 이제 시그널, 어떤 건 웨이브, 어떤 건 이제 텍스트,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전략 접근은 그냥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다 인풋 벡터, 이제 RD 차원의 어떤 인풋 벡터로 표현하는 게 쉽겠다. 그럼 우리 머신러닝 단에서는 인풋 벡터 RD에 있는 인풋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알고리즘이든 뭐 시스템이든 만들 수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나 텍스트나 뭐 오디오나 이런 애들을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RD 차원의 데이터로 우리가 변환해 볼 수만 있으면, 우리 인풋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만 있다면 뒤쪽 단의 머신러닝은 다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식, 이러한 우리의 어떤 목적, 이러한 방식이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들, 여러 형태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서 그걸 풀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벡터로서 표현하면 좋겠다.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오늘 이제 뒤에서 좀 얘기들을 하겠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는 이제 수학 중에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네, 선형대수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면 이런 인풋 벡터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좋겠다. 이런 장점 때문에 기본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런 벡터 단위로 표현하는 게, 네, 이제 가장 흔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미지든 텍스트든 뭐 오디오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 뭔가 머신러닝으로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고양이 이미지는 어떤 이제 2차원상의 벡터, 뭐 혹은 행렬이라고 말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 얘를 이제 벡터로 표현해 본다면, 네, 뭐 이제 4 곱하기 4짜리 이미지, 굉장히 작은 픽셀로 이루어진 데이터 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벡터로 바꾸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4 곱하기 4짜리가 결국 16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얘네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붙이면 얘는 이제 16차원의 디멘전에서 어떤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면 얘가 이제 하나의, 네, 이미지 하나의 벡터로서 표현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미지라고 했지만 이게 어떤 이렇게 웨이브 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텍스트에서 뭐 단어들이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얘를 벡터로만 바꿀 수 있으면 뒷단에 있는 우리가 머신러닝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겠다. 이 바꾸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면 공부해 볼 수 있고, 충분히 많은 것들이 벡터로 표현하기가, 네, 괜찮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사용하는 형태로 벡터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할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다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인풋 샘플을 우리가 어떤 RD 차원의 인풋 벡터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우리의 샘플 하나 X라고 하는 RD 차원에 있는 X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에 대응하는 타겟이나 혹은 뭐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T라고 하는 어떤 값에 대응되어 있겠죠. 아까 봤었던 그 고양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고양이로 이루어진 이 숫자들은 이 타겟이 고양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지도학습에서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타겟이 리얼 넘버일 때, 숫자들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리그레션 문제라고 합니다. 이 타겟이 어떤 그 이산화되어 있는 어떤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의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t는 뭐 숫자일 수도 있고 어떤 카테고리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볼 거고, 이 강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이해를 잘 하고 나서 이제 뒤에서 이제 김정우 교수님이 진행하실 딥러닝 쪽에서도 다 활용이 될 내용들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는 이 X가 있고 타겟 T가 있어서 얘네들이 항상 하나의 페어로서 어떤 셋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N개 이런 샘플들이, 이런 페어들이 N개 있다. 이건 뭐 지수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덱싱인 거고요. 그래서 1번 패턴, 2번 패턴 혹은 1번 샘플, 2번 샘플 해서 n번째 샘플까지 있는, n번째 트레이닝 셋까지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이미지 분류든 텍스트 분류든 뭐 어떤 거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인풋 벡터로 이루어진 애가 있다고 가정을 했고, 그 인풋 벡터에 대응되는 타겟 T가 있다. 우리 여기까지 이제 세팅이 된 거죠. 세팅된 상황에서 이번 챕터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텐데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타겟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도학습이어야 하고요. 지도학습은 타겟이 있어야 되고, 그 타겟이 어떤 숫자일 때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정하는 우리의 어떤 모델, 우리의 머신러닝이 어떤 리니어한, 우리가 가진 인풋과 타겟이 리니어한 선형적인 관계임을 가정하는 이 문제, 가정해서 문제를 풀 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선형 회귀라고 하죠. 앞에서 이제 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보통 머신러닝 하면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고, 로스는 어떻게 설정하고, 레귤라이저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옵티미제이션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린 이 리니어 리그레션 이 방식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기본적인 머신러닝에 필요한 모듈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 다 딥러닝 쪽에서도 다 활용되는 내용일 거고요. 일단 가장 단순한, 머신러닝에서 가장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네, 지도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고, 가로는 x축이고 세로는 이제 t라고 해서 이쪽이 우리의 이제 인풋 축인 거고, 이쪽은 우리의 타겟. 우리의 x는 그냥 r 차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1차원에 있는 애여서 값이 하나로 이루어진 뭐 벡터일 수 있는데, 그냥 값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x축이 있고, 이거에 대응되는 타겟을 2차원 평면에 이제 찍을 수 있겠죠. 얘는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x가 1일 때 이거의 타겟은 뭐 1.6 정도다. 색깔이 똑같으니까 헷갈리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값이 2일 때 해당하는 타겟은 1.8이다. 뭐 얘 같은 경우는 x가 4고, 그러니까 값이 4고 이거에 해당하는 타겟은 3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파란색 포인트들이 다 페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타겟들이 있고 우리의 목적은 x가 있고요. x를 어떤 타겟으로 보낼 수 있는 함수를 학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 값이 1인데 1의 타겟은 1.5인 거고요. 여기 4에 해당하는 어떤 타겟은 3인 건데 얘네들을 이 타겟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펑션 f를 만들어 보자. f를 학습해 보자. 이때 우리의 함수 f는 어떤 x라고 하는 우리의 인풋을 받았을 때 y라고 하는 값을 뱉어낼 텐데 얘가 우리의 타겟이랑 비슷해야겠죠. 비슷하도록 할 수 있는 f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가진 샘플 x1, x2, x3 땡땡땡에서 우리 총 지금 우리의 포인트들이 총 한 10개인 것 같죠? 10개 10개의 샘플이 있는데 10개 샘플이 x랑 t라고 하는 두 개 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에다가 x랑 t가 있는데 우리가 만든 어떤 f라고 하는 애는 fx가 이 t랑 값이 비슷하도록 하는 어떤 f를 만들고 싶은 거죠. 함수를 찾고 싶은 겁니다. 함수는 우리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때부터 함수를 배워왔고 함수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는 사실상 무한하죠. 무한히 많은 함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히 많은 함수에서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린 여기서 아무런 가정이 없었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함수들 중에 가장 좋은 애를 찾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리의 함수가 리니어한 함수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리니어한 함수 사실 무한히 많이 있지만 전체 함수들보다는 리니어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죠. 우리가 조금 더 제약적인 상황을 준 거죠. 리니어 함수가 뭔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에 대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1차식인 거죠. 2차식, 3차식 말고 1차식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의 형태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D차원의 x가 있다고 했을 때 D차원에 있는 x에 대해서 1차식을 만들면 앞에 이런 w라고 하는 어떤 값을 붙여서 D차원일 때는 우리가 가진 x값들이 D개만큼 있을 거고 이거에 해당하는 웨이트들, 이거에 해당하는 1차식에 해당하는 어떤 웨이트 W들이 또 D개만큼 있을 거고요. 얘네들을 다 이제 곱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1차식은. 우리 사실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A1, X1, A2, X2 이렇게 쭉 풀어 쓴 거죠. 이렇게 쭉 풀어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한 거고요. 뒤에 이런 어떤 보통 절편이라고 하죠. 이 축에 대한 이동선을 표현하는 B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값까지 표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X가 어떤 D차원일 때 시그마 텀 하나랑 뒤에 B까지 해서 우리가 fx를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리니어 펑션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W나 B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리니어 펑션 선형 함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f 형태는 이 형태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어진 x에다가 모두 앞에다가 어떤 웨이트라고 하는 애를 붙여놓고 뒤에 b까지 붙여서 이러한 리니어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w랑 b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fx가 뱉어주는 이 y 값이 우리의 타겟과 비슷하길 바라죠.
이 함수 안에는 t가 없죠. t는 없어야겠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타겟을 예측하고 싶은 거니까 타겟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x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고 얘가 뱉어주는 어떤 예측 값이 우리의 타겟과 비슷하면 좋겠다. 우리의 예측은 y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 x에 해당하는 그 대응되어 있는 t랑 값이 비슷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리니어 리그레션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w랑 b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값이죠. 얘네들을 이제 보통 이제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함수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이 결정된 함수로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결정되고 나면 예를 들면 x가 이제 2차원에만 있다고 하고요. 그럼 x1, x2만 있고, 여기다 결정된 w가 예를 들면 뭐 2였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었고 뭐 b 같은 경우는 1이었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은 다음에 새로운 x가 주어지면 x 값에 얘네들을 집어넣고, 예를 들면 x1은 2였고 x3는 뭐 4였다. 그럼 우리 예측은 4 빼기 12 더하기 1에서 뭐 마이너스 5로 예측해 보겠다.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7이죠. 뭐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럼 여기 해당하는 2, 마이너스 3, 1에 해당하는 w랑 b 값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예제 처음 시작할 때 예제에서는 이제 피처가,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가진 디멘전, 그 RD에서 D에 해당하는 이제 디멘전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에서는 이제 시그마를 통해서 여러 차원이 있을 때 시그마까지 붙여서 여러 디멘전들을 고려했지만, 만약 피처가 하나라면 우리의 함수 꼴은, 우리 fx는 wx 더하기 b일 겁니다. w도 그냥 스칼라 값일 거고 b도 스칼라 값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데이터 파란색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1차원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적절한 fx 찾으면 이렇게 뭐 빨간색 선 같은 걸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게 1차 식인 거죠. 1차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 빨간 선이 우리 어떤 fx가 되겠다. 얘가 우리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는 우리 x가 원 디멘전에 하나 있으니까 이 디멘전 대신에 이제 피처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피처가 하나 있으면 우리 이런 식의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우리는 함수를 선형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피처가 두 개인 경우인데요. x1과 x2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y를 그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w 트랜스포즈 x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풀었으면 w1 x1 더하기 w2 x2랑 똑같죠. 대신 여기 있는 w는 R2고, 여기에 해당하는 W를 이제 W1, W2로 쓰는 거죠. X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X도 2차원에 있는데 X1과 X2에서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겁니다. 이제 피처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Y가 어떤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값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고, 그럼 이때 나타나는 이 어떤 리니어한 이 y의 형태는 지금 여기 x가 2차원이기 때문에 평면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y는 x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라고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차원에 따라서, 피처의 개수에 따라서 이 함수의 형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처 개수에 관계없이 항상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x랑 y가 선형적인 관계를 이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개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b는 여전히 이제 스칼라 값, 그러니까 r1의 하나의 실수로서 표현이 될 거다. 그렇겠죠. 이 값이 하나의 실수일 거고요. 실수값에다 실수값을 더하도록 b가 결정이 될 겁니다. b는 특징 개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원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리니어 리그레션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xi, ti라고 하는 어떤 t번째 샘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샘플이 총 n개만큼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 d 샘플은 rd 차원이 있고요. 얘네들은 우리의 이제 인풋 벡터로 뭐 여기에선 예를 들면 뭐 나이와 키 뭐 혹은 그 외 어떤 것들 하나의 사람을 표현하는 어떤 특징들, 피처들이 있는 거고 이거에 해당하는 타겟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애는 무조건 스칼라 값 하나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찾는 리니어 펑션을 이용해서 타겟 t를 xi 번째에 해당하는 타겟을 리니어 펑션을 이용해서 예측해 보려고 한다. 이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이제 문제 정의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리니어 펑션을 하나 정하고요. 그랬을 때 이 w와 b를 찾는데 이 wb에 의해서 우리의 함수, 우리의 fx가 결정되는데 fx는 항상 어떤 선이 될 겁니다. 어떤 선형적인 표현할 수 있는 선형적으로 이루어진 선이라든지 평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가장 잘 맞는 우리의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베스트 라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애가 가장 좋은 거냐? 이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떤 그 수치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느냐? 그래야지 어떤 애가 잘 설정된 A인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지 W랑 B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그 평가하는 애가 없으면 W, B를 그냥 랜덤하게 결정하면 그만이겠죠. 어떤 선이든 상관없다라면 랜덤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잘 맞는 우리 예측이 가장 잘 할 법한 애를 찾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 평가에 대해서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